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핵무기를 발사하려 했으나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 의장이 이를 저지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뉴스 매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는 지난 4월 20일자 보도를 통해서 은퇴한 CIA 분석가 레리 존슨이 4월 18일 토요일 긴급 회의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핵무기 발사 코드를 발동하려고 했으나 합참의장이 이를 극력 저지했다는 건데요. 일단은 보도를 한 매체 자체가 아주 공신력 있는 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라디오 피렌체 정태준입니다. 이 매체는 이어서 레리 존슨의 입을 빌려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4월에 임명된 댄 케인 미 합동참모의 장은 이란과의 전쟁 이전부터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최근에도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해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100% 거짓이라고 반박했고 댄 케인 장군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의 관계가 굳건하다고 밝혔다네요. 라디오 피렌체 홍정민입니다. 고품격 라디오 뉴스 쇼를 지향하는 피렌체 라디오가 오늘부터 방송 제목을 라디오 피렌체로 바꿉니다. 어쨌든 다양한 실험 중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예, 방송 제목이 바뀐 오늘은 2026년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앞서 아직 진위가 확인되지는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시도 관련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기사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미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뒤로는 조바심을 내고 있고 또 그 조바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풀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지요. 나아가 지난주 뉴욕타임즈 보도에서도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회동 당시에 회의 내용은 물론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까지도 보도됐던 걸 고려하면 무언가 미국 내부의 이 시스템이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들려오는 협상 소식도 미국 협상단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20년간 중단할 걸 제안했고 이에 이란은 5년 중단으로 맞섰다고 하거든요. 이건 양측의 생각의 차이가 커서 앞으로의 중동 정세가 점점 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라디오 피렌체 시작할게요. 마우스 움직이지 마시고 손가락 움직이지 마시고 채널 고정. 피렌체 뉴스 제가 지대로 준비했습니다. 뭘 또 지대로 준비하셨나요? 제가 그동안 다른 뉴스를 전하는 사이에 잠깐씩 말씀드렸던 주제 중에 우리 홍디가 혹시 개인적으로 이 주제는 좀 더 좀 지대로 들어보고 싶다 싶은 주제가 있으셨을까요? 결정사 한남일려? 아니 그런 거 말고 네. 예, 그럼 좀 이렇게 무게감 있는 주제, 그러니까 약간의 국뽕과 또 약간의 호기심, 또 약간의 그 상식과 이 국제 질서 그리고 또 정치 이야기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주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제 전공 분야. 먹방. 안 해. 아니 오늘 방송 그만하고 싶네 그냥. 먹방이 내 전공이에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많이 먹진 않아요. 네. 생각보다. 베지터리안이시고. 네. 홍디 저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농담이었고요. 진담도 조금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뜸들이시고 오늘 주제가 뭘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이제는 국책 사업으로까지 올라버린 방산 분야의 가장 핫한 이슈. 잠수함. 그렇죠. 잠수함 얘기를 이제 드디어 해주시려는 거죠. 진짜 잠수함 나올 때까지 그냥 한 1분 걸렸네. 예,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잠수함 이야기 좀 해드리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홍디한테 짧게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홍디 잠수함 뭔 줄은 아시죠?
제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정디가 참 저를 띄엄띄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바로 지금 같은 때입니다. 저도 잠수함이 뭔지 정도는 알거든요. 네, 그럼 아는 대로 먼저 말씀해 보시죠. 예, 바닷속에 있잖아요, 보통은. 어이구 많이 하시네. 네. 예, 됐어요. 그래요? 이 정도면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인류 역사상 가장 은밀한 무기 체계로 꼽히는 잠수함은 또한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잠수함의 은밀성은 그것이 수중에서 기동하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에서 잠수함은 사실 전투기하고 많은 면에서 유사한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런데 수중은 공중과는 달리 빛 그리고 전파의 도달거리가 물 때문에 아주 짧아요. 그래서 오직 물이라는 물질의 특성에 부합하는 소나, 그러니까 음파라는 거죠. 소나, 소나를 발사해서 이걸 활용해서 수중 속의 다양한 물체들의 위치나 거리 혹은 깊이 등을 측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 수중 환경은 공중하고 달리 다양한 지형과 수심 그리고 해수의 밀도 또 온도 이런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아무리 뛰어난 이 소나를 장착을 해서 이걸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투기의 레이더 이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잠수함이 어떻게 물속을 돌아다니는지 아시겠죠? 예, 일단 운항하는 것이 전투기보다도 더 어렵고 하여튼 네. 기술도 더 어렵고 그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양 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지상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예, 그 복잡한 지형을 오직 음파라는 수단 하나만으로 헤쳐다니는 거죠. 예. 이제 대한민국 잠수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홍디. 귀 쫑긋. 네. 예. 흔히 장보고급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1993년에 우리 해군에 인도된 장보고급 1번 함의 기종인 U209-1200은 독일의 방산업체 HDW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경쟁 중인 티센크루프라는 회사. 네. 지금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전신입니다. 네. HDW는 이 장보고 원 사업 KSS-1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당시만 해도 북한 해군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해군과는 정말 넘사벽의 전력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대한민국 해군이 이처럼 한계에 부딪힌 제해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네. 바다를 제압하는 힘인 거죠. 이 제해권을 확보하고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전략적 목표의 수정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잠수함 부대의 구호가 혹시 홍디 뭔 줄 아세요? 모르죠. 예, 아실 리가 없죠. 네. 바로 100번 잠수하면 100번 부상한다입니다. 그만큼 잠수함이 한 번 바다로 들어갔다가 한 번 바다 밖으로 나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결코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잠수함이 본연의 목적인 잠수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네. 장보고 잠수함 획득 사업은 처음부터 아주 높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해외로부터 최신형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소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잠수함의 건조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력까지도 확보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보고급 1번 함은 우리 해군 승조원들이 독일까지 가서 기체를 들여왔었는데 그러니까 2번 함부터는 네. 2번 함부터 이후 8척의 기체들은 여러 파트로 분리해서 부품과 부속의 형태로 우리나라로 들여온 뒤에 이거를 다시 조립하는 방식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현재까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최신식 잠수함의 설계와 제조가 모두 가능해진 오늘날까지도 이런 모듈별 설계와 조립의 방식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일련의 장보고 사업들을 통해 얻은 소중한 자산이었겠죠. 이때 일화가 정말 감동적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잠수함 요원들이 직접 장보고급 1번 잠수함을 인수하러 갔던 게 별을 다신 이 높으신 분들의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더 높으신 분들의 지시였나요? 그분들보다 이제 더 높은 분은 이제 대통령인데 네. 예, 그분들 아니고 자 우리 홍디 상상의 나래를 좀 더 이렇게 좀 펼쳐보세요. 네. 그러니까 장보고급 1번 잠수함을 인수하러 독일까지 갔다 오자는 발상은 네. 바로 실무 인력들인 당시 대위부터 대령까지의 대한민국 해군 장교들이 윗선을
조르고 졸라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야. 예, 그러니까 이 야망의 청년 장교들이 직접 증명하고 재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과 해군 장교들의 수준이 이 정도는 된다. 뭐 이런 감정이었겠지요. 네. 예. 이때 당시에 잠수함 요원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에 태극기를 탁 멋지게 개양하고 나서 예. 일제히 도열해서 부대 차렷 했겠죠. 예. 예. 그리고 경례를 필승. 자, 참고로 대한민국 육군의 경례구는 충성이지만 예. 해군은 필승입니다. 아. 예. 그 필승 경례를 하고 이어서 예. 애국가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너무 예.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듣기만 그렇죠. 해도. 예, 이때 정말 모두들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멈추거나 만족할 대한민국 해군이 아니지요. 예, 이어진 장보고 2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해군은 이제 독일의 214급 잠수함,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잠수함은 209급이고 예. 214는 규모도 커지고 크기도 커지고 다 커진 또 최신식 잠수함인 거죠. 이 214급 잠수함을 아예 국내에서 건조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해군은 2006년 6월부터 총 9척의 최신식 U214급 잠수함들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이, 그러니까 이 214급 잠수함들은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라는 걸 채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소 연료전지가 채택된 잠수함이 실전에 투입된 전 세계적으로 3번째 사례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전략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겠죠. 예. 요즘 우리나라가 건조하려고 노력 중인 핵잠수함 있잖아요. 네. 사실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는 그 잠수함 안에 식량만 충분히 비축할 수 있다면 무한정으로 자망이 가능해요. 이래서 우리가 핵잠수함 가지려는 건데 어쨌든 당시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들은 디젤 발전기를 돌리고 또 이 디젤 발전기는 축전기를 통해서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 2, 3일에 한 번씩은 수면 위로 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축전지를 충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예.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 은밀성을 생명으로 하는 잠수함에게는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 왜? 다른 배들에 들키고 다른 항공기들에 들키고 그럼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수함이 수면 위로 부상한다는 거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일일 뿐더러 사실상 적의 공격에 대응할 만한 변변한 수단을 갖추지 못한 잠수함으로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오늘날 재래식 잠수함들의 핵심적 기술로 평가받는 AIP, 우리말로 옮기면 공기부려 추진 체계라고 해서 수소 연료전지랑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는 이 장치를 통해서 우리 잠수함이 수중에서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 뭐 어쩌고 네. 했을 때 이게 뭔 소린지 몰랐는데 사실은 예. 오늘 보니까 디젤, 수소, 핵연료 이걸 의미하는 거군요. 이게 재래식 잠수함의 핵심입니다. 예. 아. 더 놀라운 쾌거. 기존에 우리 잠수함들이 독일제 어뢰, 미국제 대함 미사일 이걸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예. 이 214급 장보고 2 잠수함들은 국산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요걸 이제 약어를 따서 SLCM이라고 네. 하는데 국산 그 무기인 순항 미사일은 해성 3호를 장착을 해서 드디어 함대지 공격,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해서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함대지 공격 능력까지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바야흐로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에서 발사된 국산 미사일이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은 채 적을 기습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국뽕이 차오르시죠. 예. 그런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왜요? 장보고 3은 없어요? 잠수함 개발이 아까 그 뭐 장보고 2에서 멈춘 건가요? 무슨 말씀을. 장보고 3뿐만 아니라 예. 이제 그 이후인 핵잠수함 얘기까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네요.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잠수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마저 해드리지요. 지금까지 피렌체 뉴스였습니다. To be continued. 내일까지 궁금해서 어떻게 기다려요? 기다리세요. 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경제 지력을 한 뼘 더 키워드리는 시간, 주간 피렌체의 경제입니다.
와,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봄꽃이 막 만개했던 게 엊그제 같은, 사실 꽃이 아직 피어있긴 하죠. 네. 벌써 초여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네요. 제 옷 보이시죠? 예. 반팔 입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경제에도 날씨만큼이나 아주 화사하고 뜨거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네. 예. 지난주였어요. 4월 19일부터 24일 사이에 우리 경제 그 장에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역대급이라고 쓰고 아싸라비아라고 있죠. 예. 단어가 어울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정리해서 다 지난주에 막 환호하거나 깜짝 놀라셨겠지만 정리하고 경제 이야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저도 좀 진정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에는 약간 보합세가 있어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보합세가 저를 진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이요. 가장 중요한 소식이 우리 증시 코스피가 드디어 마의 벽이라고 불리던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고 무려 6,500선을 돌파하면서 그렇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하하. 네, 덜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 목요일 날 엄청나게 저희 신고가를 갔다가 네. 금요일 날 정도에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예. 근데 아주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거기서 그냥 머물고 있어요. 본전. 네. 그래서 아마 좀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 6,500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왜냐하면 예. 그때 8,500 간다. 라는 저도 그래서 실망 안 해요. 지금. 예. 아하. 8,500 갈 때까지 전 들고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예. 조심해야 될 게 네. 우리가 점점 투자를 조장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유가 예. 있어요. 오늘은 확실하게. 보면은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 상승률이 우리나라 이제 네. 장이조의 코스피니까 26% 넘기면서 주요 20개국 G20 국가 중에 압도적 1위를 압도적 차지했습니다. 1위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주식 앱 열어보시고 흐뭇하게 미소 지으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하하하 네. 해 뭐 이게 이런 게 흐뭇한 미소죠. 그렇죠. 예. 근데 아마 더 기대하셨다가 조금 덜 좋아하신 건데 사실은 이게 그냥 심리냐, 투자 조장 때문이냐, 남들 사니까 따라 산 거냐라기보다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원동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역시 우리 든든한 수출 효과,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이 압도적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예. 당장 지난주 목요일 23일에 발표된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예. 1분기 영업이익만 무려 37조 6천억. 예. 작년보다 무려 5배나 껑충 뛰었고요. 그러니까 1분기. 1분기만. 네. 작년 대비 5배라고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72%라는 제조업에서는 믿기 힘든 숫자고요. 예, 듣도 보도 못한 일이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아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갑자기 이 얘기를 보니까 같은 날 발표됐는데, 그 창당일의 최저 지지율이라고 15%. 그렇게 기사가 같은 날 났어요. 잠깐만, 최저 지지율. 네, 창당일에. 창당일에. 근데 지금 최고 지지율이. 최저 지지율. 예, 국민의힘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돼서 더 뜻깊은 날에 4월 23일. 뜻깊으셨군요. 아니, 그게 더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서. 일종의 묘한 대비인 거죠. 네. 예, 주가는 최고치인데 지지율은 최저치인. 예. 예, 경제는 보수다라는 말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이제 창사 이래 최고 이익률을 냈고 앞으로 더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 예. 보니까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우리 이 주가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만 그러냐라는 게 아니라 전력 기기, 방산, 조선, 예. 2차 전지 다양한 업종으로 이 상승세가 엄청 확산되고 있는 것도 모두 실적, 펀더멘탈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 보여요. 예. 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요인이 아주 고무적인데요.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월가의 큰손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예, 작년 9월경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미국 월가로 날아가서 IR을 했습니다. IR? 대한민국 투자 서밋. 기업의 CEO들이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바이코리아를
굉장히 홍보를 했죠. 예. 영업사원이 되신 거죠. 맞아요. 예, 예. 이때부터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이게 단순히 뭐 신흥국이나 변동성 큰 뭐 약간 뭐 어떤 나라인가 뭐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예. 구조적으로 재평가의 시장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올 1월에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로드맵도 발표하고 또 일관된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 4월 들어서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4조 5천억 넘게 예, 주식을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에만. 네. 그리고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이 직접 서울을 찾아와서 예. 우리 자본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냈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연내 예. 올해 안에 코스피 8,500선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진짜 경제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굉장히 자제를 하고는 있기는 한데 이 그분들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코스피 6천 돌파 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뭐라고요? 8,500이라고요? 예. 뭐 만피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와, 대단한 일입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요. 네. 바로 1분기 GDP입니다. 저는 이거 뉴스로 봤습니다. 네. 예, 예.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제 뭐 완전 확정치는 아니고 속보치인데요. 예,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가 시장의 예상치로 훌쩍 뛰어넘는 무려 1.7% 예. 깜짝 성장 기록했습니다. 최초에는 얼마나 예상했던 거예요? 뭐 우리나라 1년 전체가 1.9%니까 그보다 훨씬 작아야 맞겠죠. 4분의 1로 그렇죠. 나누면. 네. 그런데 1분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분기에만. 앞으로 남은 걸 그렇죠. 나오면 하면은 2% 넘어가겠죠. 와. 그 더 대비되는 거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그렇죠. 마이너스였잖아요. 예.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많이 될지 몰랐는데 한 분기만에 시원하게 바로 예. 반등에 성공한 거예요. 이게 겨우 한 분기 사이에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1.7%라면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의 GDP 평균 성장률을 고려하면 사실 꽤 놀라운 지표거든요. 예. 갑자기 깜짝 성장을 한 거고 예. 뭐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근데 구성이 되게 좋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나 IT 품목을 내세운 수출이 5%나 이제 껑충 뛰었고 예. 더구나 작년 말부터 이제 우리 짓눌려 있던 민간 소비도 0.5% 늘어나면서 살아났고 그동안 또 부진했던 가장 우려됐던 건설 투자가 2.8% 증가하면서 와. 힘을 보탰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가 쌍끌이로 우리 경제를 1분기에 밀어 올린 거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이제 경제 성장률은 1.7%지만 국민들의 실질적인 지갑 두께를 보여주는 예. 국내 총소득, 예, GDI라고 부르는데 이 예. 증가율이 무려 7.5%. 이야. 1분기. 예. 이거는 지금 열거해 주신 모든 숫자들이 다 난생 처음 보는 숫자들인 맞아요. 거잖아요. 이야, 예. 대단하네요. 그래서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움츠러들었던 경제 심리가 새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지금 완연한 안정세를 넘어서 뚜렷한 활력을 도약을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걸 예상하고 또는 아니면 일부러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2026년이 예. 도약이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가 도약이면 뭐 내년에는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겠네요. 그렇죠. 네. 전쟁만 없으면. 아, 그렇죠. 이제 전쟁이 그런데 예. 그래서 이렇게 전쟁 이슈가 가장 커요. 예. 이 세 번째 그 이슈가 지난주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은행 신임 총재 아까 우리 뭐 칼럼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예. 신현송 총재가 예. 새로 화요일에 21일에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취임하셨군요. 예. 그런데 뭐 취임하신 것도 뉴스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 이렇게 불고 있는 뜨거운 훈풍들에 약간 이렇게 좀 걱정되는 우려 부분이에요. 물가. 바로 물가. 예. 물가. 신임 총재가 취임 일성으로 가장 무겁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물가 예. 방어였어요. 그러실 수밖에 없죠, 뭐 사실. 네, 예. 현재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고요. 그 여파로 지난달 수입 물가가 무려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제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우리 장바구니 물가, 소비자 물가에도 급격히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예. 사실은 저도 물가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물가만큼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중동 전쟁이 그러니까요.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이거는 네. 뭐 진짜 저항이 불가능한 뭐 대단한 변수라서 더 네. 걱정이 돼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다시 들썩이지 않도록 우리 새롭게 출발한 한국은행 신현송호의 그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교한 정책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니 홍대가 경제학 박사시다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의 존재감이 저 같은 일반 서민들하고는 다른 거죠. 이걸 이슈로 꼽아 주셨을 정도로. 예, 왜냐하면 물가 압력이 있으면 상방 압력이 있으면 금리를 금리 올릴 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아니면은 지금 그래도 좀 지금 대출 금리나 이런 게 높고 예. 시장 금리가 높은데 기준 금리를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못 내리잖아요. 도저히. 예.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제 이자 부담이 계속 심해집니다. 그래서 예. 한국은행의 영향이 이제 물가를 잡는 방법으로 금리를 좀 많이 이렇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뭐 자영업자분들, 예. 기업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예.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실적과 뭐 월가의 재평가가 이끈 코스피 6,500 시대 예. 그리고 1분기 1.7% 깜짝 경제 성장이라는 눈부신 호재부터 이제 새롭게 등판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물가 방어 과제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현명한 피렌체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이제 라디오 피렌체로 바뀌었죠. 들뜨지 않고 냉정해지셔야겠죠. 예. 저한테 하신 얘기죠? 예. 들뜨시면 안 되고 지수가 올랐다고 아무 주식이나 오르진 않고 지금부터는 글로벌 자금이 주목하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 그리고 주주와 이익을 정직하게 나누는 착한 기업을 골라내는 옥석 가리기 시대가 예. 더욱 중요한 예. 시점입니다. 예, 오늘 하루 옥석을 가려봐야겠다. 네. 자, 주간 피렌체 경제 여기까지 듣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지갑과 계좌가 함께 든든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1%를 위한 제1보 피렌체 식탁의 발행인 중림동 김 사장님, 메디치 미디어 김현종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이 됐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특집 방송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함께합니다. 김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늘 이 코너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있죠. 네이버에서 피렌체의 식탁을 검색해 주세요. 시대와 사람을 읽는 건강한 언론 피렌체의 식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김 사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피렌체의 식탁 어떤 뉴스일까요? 금요일 날 아침자에 나간 건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네. 베트남이라고 해야 돼요? 비엔남이라고 해요. 비엔남도 괜찮습니다. 원어로 읽을 때는 비엔남 이렇게 발음하죠. 가서 이제 연설에도 나와 있는데 중견국 연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덩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약소한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같은. 예. 뭐 인도도 뭐 덩치는 크지만 국력이나 이런 건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중견국 연대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연설에서도 좀 있었는데 예. 네. 그거에 최근 국면에서 발제자인 마크 카니 누군지 아시겠어요? 캐나다 총리.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분의 이제 최근 한 3번 연설을 모아서 칼럼으로 내보냈어요. 중견국 연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무려, 칼럼 아마 이거 보고 검색해서 들어가서 읽으시려면 힘듭니다. 무려 양이 200자 원고지로 150매. 150매. 그래서 혹시 이거는 이제 거기 볼드 처리, 네. 굵게 처리가 돼 있는 것만 읽어도 되니까 하고 관계되는 분들한테 이제 야 이런 게 자료가 있으니까 너 한번 참고해라 하고 토스만 해도 됩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마크 칸이라는 사람 우선 얘기부터 좀 하자면 아니 미국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 총리가 야 미국 빼고 우리끼리 모이자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작년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캐나다의 자존심을 엄청 짓밟은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크 카니가 이번에 다보스 포럼 그 세계 경제 포럼 네. 거기에서 이제 중견국 연대를 강조하면서 일종의 스타로 떴어요. 예. 왜 떴냐면 잘생겼죠, 똑똑하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항하자고 하는데 뭐 쌈만 하자는 건 아니고, 근데 네. 안 그래도 되는 캐나다 같은 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캐나다를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총리가 용기를 냈으니 네. 인기가 아주 올라갔죠. 아니 그 마크 카니가 홍디님이랑 같이 경제학 전공자인데 이렇게 너무 죄송해요. 내 말 하고 있으니 이게 제가 참 무식한. 근데 제가 뭐 굳이 짧은 식견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이제 잭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이번에 관세에서 엄청 두드려 맞은 하여튼 뭐 많이 맞은 거죠. 가장 돈 뺏기고 있지 지금. 가장 동맹국인데도 좀 그런데 우리 그 네 나라가 미국으로부터도 두드려 맞았지만 중국으로부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복도 당하고 뭐 히토류 통제도 받고 그래서 근데 이 네 나라만 똘똘 합치면 만약에 그 GDP 순위로 중국과 미국 사이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세계 2등.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방금 마크 커니 캐나다 총리가 말한 것처럼 이 네 나라가 지금 뭐 단합을 하면은 좀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각각은 하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각은 팰 수 있는 뭐 그런 스타고 합니다. 네. 그 잭이라고 하니까 그 잭크나이프 할 때 그 잭. 잭과 J. 콩나무 할 때 그 잭. 네. 그러니까 J 재팬. 네. 그다음에 A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네. 그다음에 C 캐나다. K 코리아. 해서 네. 잭. 네. 그리고 또 믹타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믹타는 그보다 조금 급이 떨어지는 나라들인데 뭐 이를테면 한국도 물론 들어가지만 멕시코, 인도네시아, 네. 그럼 MI가 되는 거죠. 한국 하면 믹, MIK, 그다음에 튀르키예, 호주, TA, 믹타. 네. 조금 그 잭보다는 경제력 평균은 조금 떨어지지만 또 인구도 많고 뭐 이런 나라들이죠. 사실 마크 카니 하면 그 총리직에 오르기 전까지 이력들이 대체로 금융기관 쪽의 수장들이었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뭐 굳이 이 분류를 하자면 그 뉴케인스파 쪽에 속하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수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다만 이 사람이 그 여러 그 금융기관들의 수장을 하면서 취했던 대표적인 입장은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쪽이었어요. 이런 전제 속에서 사장님이 이 마카니의 연설문에서 집중해서 보신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우선 그 마크 카니 사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연설문 좀 얘기를 하려는데요. 1965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환갑회가 막 넘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공부도 잘하고 너무 관운도 좋아. 그러니까 엄친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차들보다 놀랐는데 이 사람 고향이 노스 웨스트 준주.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제일 북쪽에 그 인디안하고 에스키모 사는 동네. 알라스카랑 가까운 쪽. 알라스카보다 더 북쪽. 와. 추운 지방 사람이네요. 아니 그래서 그 이 노스 노스웨스트 항공이 아니라 노스웨스트 준주라는 데는 면적은 한반도의 한 6배 되는데 좀 넓네요. 인구는 우리나라 서울의 동 하나만 뜨고 4만 명. 구도 아니고 진짜 동이요. 조그마네요. 그리고 거기에 에스키모하고 인디언이 2만 명. 그런데 백인이 가서 살았어요. 다민족이네요, 다민족.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저
깡촌 중에 깡촌에 가서 예. 백인 아일리시 아일랜드 계통 사람이 살다가 거기 조금 큰 도시로 나왔다가 이제 하버드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옥스포드에 가서 너필드라는 예. 괜찮은 칼리지가 있습니다. 제가 또 옥스포드에 한 1년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냥 손님으로, 객원으로. 어쨌든 그 너필드가 괜찮은 그 사회과학에서는 괜찮은 칼리지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석박사 하고 근데 42살인가요? 41살에 42살에 2007년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됩니다. 42살이에요. 네. 대단하시네요. 뭐 홍디랑 비슷하지 않아요? 저보다 많이 어리죠. 한 저 10살 가까이. 아니 홍디는 몇 살에 국회의원 됐어요? 국회의원은 예. 그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네. 저도 봐봐. 출세 속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끝나나 했더니 예. 세상에 영국에서 예.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예. BOE 예. 총재를 또 모셔갔어요. 이런 경우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영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이제 영국계 백인들로 만들어진 나라죠. 네. 미국은 이제 인구는 그렇게 많이 안 되지만 그러네요. 핵심 세력은 네. 영국 사람들이죠. 근데 이 5개 나라는 어느 정도 좀 호환성이 있고 그래서 무슨 파이브 아이스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비슷하게 있고 한데 예. 어쨌든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나 웨일즈 은행을 뺀 네. 잉글랜드. 근데 잉글랜드가 영국이죠. 한 인구나 경제력에서 한 80%가 그렇죠. 넘으니까. 예. 어쨌든 그 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활동하다가 정치 입문 1년 만에 네. 캐나다 총리가 됐어요. 와, 정치 시작한 지 1년 만에 총리가. 예. 이제 굉장히 유명 인사였던 거죠. 예.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도 지금 퇴임하시고 예. 경제 평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대통령이 한번 도전해 보려는 건지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대선에 도전할 생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일단 활동은 좀 하겠다. 네. 그 다음에 또 그 후임으로는 신현송 총재. 총재님. 예. 또 이제 맞아 우리 마크 케니하고 비슷한 이력인데 마크 케니보다 신현송 총재가 나이가 상당히 있죠. 엄청 많으세요. 이창용 총재보다 한 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8년이고 59년생이에요. 예. 자관 마크 케니가 공부도 잘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미국에 참을 수가 없다 한 건데 그 이제 구조는 그거죠. 미국이 퇴조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이 나라들이 한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이 중국의 투항이나 갑자기 없던 친해짐 이런 걸 하기는 그렇고 이러느니 네. 우리끼리 좀 뭉쳐서 네. 일정한 목소리를 내자 뭐 이런 건데 연설문을 읽어보면 그 1월 달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한 거 그다음에 3월 달에 그 핀란드하고 정상회담 한 거 뭐 이런 데인데 참 멋있는 말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이제 기업과 국가들이 자신들의 창문에서 표어를 떼어내야 할 때입니다. 그 표어는 뭐냐? 수십 년 동안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아래서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규칙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데서. 근데 이제 이런 류의 표어들은 떼어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사리판, 난장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다른 국가들, 특히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들이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뭉치자 이거죠. 네.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는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 질서 하에서 번영을 누려왔다. 그런데 이거는 허구다. 왜냐? 가장 강력한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은 네. 자신들이 편한 대로 예외를 적용할 것이며 네.
무역 규칙은 비대칭적으로 집행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비대칭적이라는 걸 요새 많이 쓰는데 한마디로 네. 그냥 힘센 놈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패권 아래 열린 해상 교통로,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집단 안보, 그리고 분쟁 해결, 구조 지원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해피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네. 네 가지 개방된 해상 교통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름 타오는데 아무런 지장 없었잖아요. 네. 그동안. 그다음에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뭐 송금하고 송금 받고 네. 국제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었고, 집단 안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 또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뭐 이런 거. 그리고 뭔 분쟁이 있으면 딱 권위 있고 힘이 있는 보안관이 가서 네. 해결을 하고, 참 좋은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단순한 질서의 전환이 아니라 붕괴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예. 칸이가 그렇게 정의를 해요. 참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우리가 좋은 시절을 살았구나. 예. 근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는 그 더 이상 그게 유지될 수 없다고 하고 미중이 아마 협약 기반, 그러니까 그 미국이든 중국이든 자기가 하자는 그러니까 대로 그냥 뭐 둘이 오케이 하면 될 것 같은, 뭐 둘이 싸우던 아니면은 그냥 국제 이렇게 하자 하면 돼버리건 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따로 이렇게 우리만 각계 전투를 했을 때는 예전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칼럼이 더 중요한 것 같고. 홍디는 예. 천천히 힘 안 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의미가 심장에 닿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국제관계에 대해서 우리 또 정디도 전문가시죠. 박사신데 네. 그런 우려가 있죠.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듯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담합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중견국 외교는 그 지금 한국이 선택해야 될 내지는 고민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 뭐 마크롱이나 영국 총리 스타머 등등과 함께 화상회의, 네. 그들은 직접 참여 화상회의 때 그랬죠. 항행은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일정하게 기여를 하겠다. 네. 이제 그렇게 돈이나 군대를 보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예, 그러게요. 이게 저도 전문을 좀 읽어보면서 그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싶었던 지점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바탕으로 이슈마다 각기 다른 연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해놓고 그 문단의 아래쪽에 이것은 순진한 다자주의가 아니며 기존의 제도에 마냥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작동하는 연합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라는 두 가지 문단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쨌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중 갈등 구조에서 안보 딜레마에 놓여진 국가들은 사실상 현 시점에서 남미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캐나다는 사실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방산 관련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단에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것의 규모와 범위와 형태가 이를테면 스테이츠의 개념인 건지 아니면 네이션즈의 개념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오거나이제이션의 개념인 건지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UN 수준의 결속인가 혹은 EU 수준의 결속인가에 대한 부분, 혹시 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편먹자. 그러니까 이제 뭐 잭이다, 믹타다 해가지고 항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떤 뭐 원자재를 놓고 입장이 갈릴 수도 있고
또 AI 기술이나 뭐 자동차 수출을 놓고 또 의견이 경쟁하죠. 엇갈릴 수도 예.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느슨한 그 대상국가 연합을 머릿속에서 예. 구축해놓고 뭐 수시로 정상회의 같은 거 하면서 근데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편이 바뀌는 그러니까 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테면 어떤 중요한 이해관계 사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수출 그러면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나라들 내지는 희토류 또 희토류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는데 그럼 희토류 없는 나라 뭉쳐라 뭐 이런 식으로 수시로 이제 편이 바뀌는 건데 완전히 이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게 아니라 극적인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거를 하는 그 동료들을 그룹은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각각의 들어 말씀하시죠. 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미국은 기술과 안보를 가지고 약간 협박을 네.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거고 중국은 엄청난 광물 예. 그다음에 뭐 경제력 그다음에 예. 뭐 이런 것들인데 마침 한국과 일본은 뭐 이런 군사적인 방산도 되고 네. 그다음에 첨단 기술이 있고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광물이 있어요. 그렇죠. 자원 국가예요. 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좀 자기들끼리 공급망도 그렇고 기술이나 안보를 어느 정도 대응할 수가 있다면 예. 양극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 아니 뭐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크 카니가 이 연설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가변적인 상설 이익 집단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중견국들의 목소리가 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 글을 새벽에 다 읽었습니다. 예. 읽고 배우신 나서 면을 감사합니다. 읽고 나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 조건에서 보면 이 조건에 가장 부합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력 수준 그리고 무역 교역량 혹은 국방력 모두를 고려했을 때 캐나다의 최고의 파트너는 그 대한민국과 또 아까 말씀하신 인도 네. 이런 국가들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갈등을 통해서 패권국이라고 해왔던 미국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구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큰 기회죠. 예, 좋은 기회이고. 예. 그러니까 저보다 전문가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언뜻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를테면 카니의 얘기인즉 우리 당근 마켓 있잖아요. 예. 당근 마켓에서 1인당 GDP 3만 달러에서 한 7만 달러. 네. 국가들끼리 방을 하나 만들고 그렇죠.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수시로 공구를 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 네. 그런 연합을 하자는 그러네요. 그런 얘기 같아요. 되게 실리적인. 예.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 마크 카니는 내가 뭐 방장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저건 이런 거 한번 필요하지 않냐. 근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캐나다, 영국 그 또 호주, 뉴질랜드는 이른바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네. 이게 굉장히 센 나라잖아요. 예. 이들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예. 근데 영국도 뭐 총리 이렇게 뭐 투르키예 계통의 그 보리스 누구 존슨 뭐 인도 계통의 뭐 누구죠 슈낙 이런 사람 뽑지만 실제적으로는 백인들이 다 지배하는 나라인데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예. 나머지 나라들은 순수 백인 국가고 네. 어쨌든 그 중에 하나인 카나다 총리가 이렇게 치고 나온다는 게 저는 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국 중에 하나인 캐나다 총리가 이런 말을 하는 반면에 사실은 이런 비스무리한 구상이나 제안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일본과 경제 공동체를 한번 구상을 해보자는 구상을 사실 한 10년 됐습니다. 예, 예전부터 좀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세종연구소의 부소장인 정성장 박사가 한국과 일본이 국방 분야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역할을 한번 해보자는 내용을 담은 논문도 발표한 바가 있고 그래서 사실 마크 카니의 이런 주장은 그 아주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제안
및 구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제가 캐나다 매니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 변방에 있는 선생님한테 좀 미움도 받고 이런 애가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이쁨도 많이 받고 뭐 이런 얼굴도 허여멀금한 애가 하니까 그렇죠. 더 주목을 받는 거죠. 최태원 회장은 허여멀건하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마크 카니가. 그러니까 그렇죠. 앵글로색슨. 예. 최태원 회장의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은 상당히 독특하고 네. 그 뭐라고 할까 이게 수평도 아니고 수직도 아니고 그렇죠. 각각 그 산업 분야별로 우리가 좀 앞서는 거, 예. 저쪽이 좀 앞서는 거 이걸 섞어 가지고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일단 그렇게 하면 덩치도 있고 여기서도 또 그 얘기예요. 그 최태원 회장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예. 공구하잖아요. 공구.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함께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구매해 가지고 예. 스케일 메리트를 형성해서 이익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예, 것도 예. 있고. 네. 그래서 그 마크 카니가 이 글을 이 연설을 통해서 주장하는 구상을 굳이 그 단어로 좀 바꿔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말로 바꿀 단어가 좀 적당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유니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구상은 또 굳이 따지자면 커뮤니언에 가깝지 않을까이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제 정세에서 각자 도생이 시급 현실이 돼버렸고 네. 그러면 좀 붙어서 공생해보자라는 구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연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어로 해주셨지만 이제 예. 그거를 한국말로 풀어서면 낮은 단계의 결합, 중간 단계의 결합, 높은 단계의 결합인데 우선 낮은 단계의 결합부터 한번 해보자. 예. 일단 썸을 한번 타보고 예. 괜찮으면 또 결혼도 하고 그렇죠. 동맹 같은 네. 그런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마크 카니의 이런 그 주장이나 구상이 현재 국제 정세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현재의 국제 정세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 왜 우리가 이런 그 연합이나 동맹이나 연대를 생각해야 되느냐 새로운 이게 오늘날의 이 혼선이 그 하루 이틀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아예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제가 그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라인에 그 대표적인 게 두 개 라인이 있어요. 자주파가 있고 동맹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주는 뭐고 동맹은 뭐 쉽게 해서 동맹은 친미고요. 자주는 친북이나 친중은 아니고 한국 독자적인 네. 외교 안보를 하자는 건데 뭐 메이츠 미디어나 피렌체 식당은 다양한 견해를 대체로 실용적인 진보를 추구하지만 다양한 견해를 그 환영하니까 그중에 이제 동맹파의 숨은 거두인 분하고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미국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요?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니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했더니 칼럼 그 전문에 편집자 주에도 좀 실려져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착하고 힘센 보안관이 사라졌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랑 편먹을 거냐? 미국 미워졌어. 뭐 하는 짓도 형편없고 뭐 거기다 트럼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미국 빼라는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동맹파의 저기는 그래도 쌈도 그만큼 어느 애가 없고 네. 그래도 뭐 다음 대통령 좀 잘 뽑으면 괜찮지 않겠어?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에 그래서 미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힘드니 이런 여러 친구들하고 개 모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공동 구매 모임을 당근마켓에 네. 들어가서 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 그렇죠. 예.
아까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지금 상황이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존 미어샤이머라는 국제정치학계의 거두가 있어요. 이 촘스키 못지않은 아주 거장이신데 이분이 사실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주장해왔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가장 평화로울 때는 특정 패권 국가가 존재할 때 그리고 만약 패권 국가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전쟁과 혼란은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돼버렸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이 떠올라서 좀 더 씁쓸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까를 현 시점에서 쉽게 예단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편집자 주에 한 기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마치고 저도 또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디선가 총성, 그러니까 드론과 미사일은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나 싶었더니 또 어디서 미사일 하나 쐈다. 내지는 드론 하나 날렸다. 어디선가 총성은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그렇다고 전쟁이라기에는 무역이나 교류가 단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전쟁이야 하면 또 그건 아니고 또 뭐 무역도 되고 뭐 교류도 되고 뭐 유조선도 뭐 대체로 다닌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재수 없는 유조선과 교량, 운수 사나운 병원이나 학교가 가끔 피해를 입어요. 그럼 이제 또 국제 여론이나 뭐 피해자들이 막 항의하면 중단하고. 그럼 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잊어먹으면 또 사고가 나. 이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합의 없는 종전. 합의가 없는. 합의가 딱 되면 일제히 총성이 멈추고 평화가 회복되는데 활발한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평화도 아닌 이런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읽으실 때 제가 살짝 웃음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라디오니까 시청자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제가 살짝 지어드렸던 웃음은 씁쓸함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파악에서 오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 갑자기 또 좋은 생각. 이거를 주식 투자와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뭐 휴전했대 막 올라가잖아. 그때 올빵하지 마. 왜냐하면 또 2, 3일 있다가 유조선 잡았네. 그럼 또 빠질 거 아니에요. 큰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큰 흐름. 정작 박사 홍디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지정학적 그런 불안이 뭐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피렌체 식탁에서 이 큰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괜찮은 칼럼을 실을 테니까요. 이거를 투자 가이드다 보지 마시고 지정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투자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특별히 방송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가서 일해야 됩니다. 중림동 김 사장님의 오늘의 피렌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대지의 기운과 우주의 기운이 모두 우리 중림동 김 사장님께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홍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이는 라디오 방송하면서 이벤트를 좀 해보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벤트를 좀 생각해 왔어요. 우리 매주 목요일에 나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고정 팬층을 자랑하시는 그 나오실 때와 안 나실 때 조회수가 엄청 차이가 나는 드실 때와 안 드실 때의 차이도 아니고 김재욱 박사님 있잖아요. 듣자하니 메디치 미디어에서 책도 내셨다고 하는데 2권을 내셨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맹자유감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그냥 장안의 화제가 그냥 될 뻔했던 책인데요. 아직은 안 됐군요. 뻔했던 현대인의 시선으로 읽는 최소한의 맹자 비판의 컨셉으로 김지혁 박사가 사실 알고 보면 원조 꼰대예요. 원조 꼰대이자 자기 중심적인 소인이었던 것이 분명한 맹자의 민낯을
거침없이 드러낸 책이죠. 예. 라고는 하지만 사실 되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아, 그러면 되게 예.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댓글로 이제 저와 정디에게 이렇게 하면 방송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하. 아니면 뭐 저런 시도를 해보면 청취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는 다양한 제안이나 의견을 게시판에 남겨주셔요. 이미 남겨주신 분이 보이는 라디오로 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보이는 그렇죠. 라디오 제대로 여러분의 네. 의견을 저희가 적극 받아들여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의견을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김재욱 박사님 그리고 저와 정디의 사인이 들어있는 책 맹자유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분이나 드리는군요. 네. 의견글 남겨주시면서 꼭 이메일 주소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메일로 주소하고 연락처를 좀 여쭤볼 수 있게 말이죠. 그러니까 주소와 연락처를 모르면 저희가 책을 발송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또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 봄하고 여름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죠? 네, 누가 이길지 뻔할 승부긴 하지만 예. 지켜보는 우리는 그 싸움을 좀 즐겨보자고요. 즐겨봐야죠. 네, 예. 우리 라디오 피렌체 지금까지 프로듀서 백범선, 편집 김대준, 진행의 홍정민, 정태준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